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소식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살펴보죠. 네. 어땠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요. 일단 회담 분위기는 좀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초 30분 예정이던 회담 이제 90분으로 늘어났고요. 뭐 환영식과 MOU 체결식 하면 4시간 넘게 이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14건의 MOU 체결과 그다음에 중국 청대 석사자산 기증 서명식, 민간 기업들도 32건의 MOU를 체결했어요.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은 아주 뜻깊고 한국과 중국의 그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딱딱한 외교 의제뿐 아니라 좀 이제 정서적 거리를 좁히려는 장면들도 좀 연출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눈길을 끈 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내외와 이제 셀카를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뒷문 전에 얘기가 있었던. 전에 그 핸드폰 선물 받았던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 하면서 SNS에 올렸었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은 올림픽 경기 그 메달을 딴 그 선수들이 하는 장면들 그거가 좀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정상은 매년 이제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 이런 데 뜻을 모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혐한 그다음에 협중 정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함께 대응을 하자. 그리고 우호의 상징인 판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로 중국으로부터 대여받는 방안들도 이제 논의를 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제 시 주석에게 그 중국 전설 속의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기린도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평림이한 여사에게는 K-뷰티 상징하는 미용기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 미용기기요. 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또 얻어가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인 게 한반도 비핵화일 수 있는데 이제 예. 이번에 양측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대통령님과 시 주석의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이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향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네. 다 이뤄나가는 과정이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은 오히려 좀 대화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어제 중국 국영 CCTV에서 그 이 대통령의 이 북한과의 관련한 발언들을 이제 뺀 채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좀 의식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거에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잖아요. 예. 서해가 이제 한국과 중국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중국이 여러 해상 구조물 쌓아놓고 일종의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차관급 경계 획정 회담을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구조물 철거 뭐 이런 거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차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한다. 이런 것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한학령인데, 네. 근데 양국은 이제 문화 경제 분야에서 바둑, 축구로부터 문화 교류를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서는 뭐 한양령 해제를 좀 우회적으로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은 여전히 중국 입장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이제 시인하지 않는다. 오늘 대화 중에도 약간 가볍게 우스갯소리처럼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대화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백하게 인정하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고 뭐 당장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제로 가는 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 뭐 법이나 뭐 규칙 이걸로 한한령을 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안이나 네. 관리들이 가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한한령이 돼 있던 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고 핵 추진 잠수함 또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주요하게 얘기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위성남 안보실장은 그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느냐 이런 질문에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근데 뭐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다. 완벽한 입장의 일치는 아니었지만 대리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감한 대화들은 나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좀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관계 복원에 좀 힘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충돌할 건 피하고 네. 협력해 갈 것만 얘기가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역사의 오른편에 서야 된다. 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서로가 만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은 좀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뭐 경제적으로 수출 문제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이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좀 북한을 끌어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얘기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들을 봤을 때는 어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서로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대신에 유일하게 중국이 강조한 점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시진핑 주석도 많이 쓰고 왕이 외교부장도 많이 쓰는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이제 서방 국가들이 왜 중국 너희는 아무 역할도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중국이 서 있는 곳이 항상 올바른 편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군요. 중국 입장에서 항상 올바른 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중국이 또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쉽게 요약을 하면은 미국 견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맥락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미국 견제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중국이 쓴 표현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시 주석이 쓴 표현이죠. 일본을 좀 견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함께 맞서가지고 군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뭐 전쟁을 함께 치러냈다 이런 종류의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일본 견제하는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 때문에 그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권 쪽 분위기를 이제 들어봤을 때는 이번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그 갈등 관리를 좀 넘어가지고 협력 복원을 해냈다 이런 점을 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예. 뭐 당시도 회의 같은 데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그런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왔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오른편. 앞서 이제 뭐 한한령 같은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 자리 인터뷰에서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과정 속으로 좀 구체적인 결과물들 좀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서로 좀 민감한 얘기들은 다 피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핵잠수함 문제 같은 것들도 위성락 실장 표현을 보면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 어려운 문제들은 피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자주 만나기로는 했으니까 뭐 향후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정세가 워낙 그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향타는 조금 긍정적으로 써진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 어떻게 보면 또 전투 또는 침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일단 작전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워낙 친중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 좀 들어줘.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나온 건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의 올바른 편 그걸로 예.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스탠스가 맞다라는 걸 한국 정부에 좀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론적인 입장, 뭐 평화 안정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대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까요?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남 못 나가 버티는 김병기. 어제 김병기 의원 네. 전 원내대표가 한 인터넷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탈당 못한다라고 네. 했죠. 그게 이제 다 제목으로 뽑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거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한 40분, 50분 가량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을 나가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탈당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과 당정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김 전 원내대표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잘못은 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입증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당과 뭐 동료 의원들에게 좀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혹이 말 그대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뭐 갑질록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동작구 의회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환급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우리가 처음 나왔던 그 녹취록, 강선 의원과의 녹취록을 보면 강선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해서 김경시 의원이 당시 공천 받는 걸 묵인했다. 네, 네. 이런 의혹은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쭉 보니까 뭐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질문들을 좀 피해가면서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 의원, 그러니까 강선호 의원 건 관련해서는 이제 상의를 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근데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녹음 부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동료 의원을 녹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코 이제 몰래 녹음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본인이 이제 몰입의 파렴치 안으로 몰리고 있다. 녹취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누가 했느냐 이거는 좀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이제 즉답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그 2020년 총선 당시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있잖아요. 탄원서까지 나왔던 네,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설명을 하는 듯 했지만 다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내 징계 절차 진행 중인데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12일에 예정돼 있어요. 그 전까지 소명서를 제출받을 예정인데 김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나가서도 본인이 이제 소명할 건 다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경찰이 김병기 의원 관련 고발 사건만 총 13건 접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뭐 공천 헌금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서 통합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존에 이제 동작경찰서에서 차남 편입학 의혹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서울청으로 이관됐는데 이 배경을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그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 이제 내사 종결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뭐 그 친윤 의원의 힘이 작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작경찰서가 하면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서울청에서 다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어제 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직 보좌관들 다 불러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수사를 했다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뒤늦게 지금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에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는 네. 얘기도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일단 김병기 의원이 이거 다 해명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는데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쉽게 반박하는 할 수 있는 해명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의원은 그럼 왜 이런 입장을 냈느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좀 주요 인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밝힌 대로 자신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사를 통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소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병기 의원의 압도적인 입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같이 의혹의 당사자가 된 게 강선우 의원이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은 논란이 터진 다음에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고 일종의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버티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에도 이 흐름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은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4년 총선 공천 때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공천 과정에서요. 그러면 지금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 건 녹음을 뭐 본인은 뭐 의도해서 하진 뭐 몰래 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굉장히 세세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반면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한테 쉽게 누구도 예전에 원내대표 사퇴를 할 때도 나가라고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등을 떠밀게 되면 이 핵심 실세한테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최측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탈당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라는 이 측면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윤리심판원이 12일로 예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너무 늦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병기 의원 입장은 그러면 나 건들면 다 같이 죽는다. 건들지 마라. 그렇게 뭐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이제 당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좀 스스로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전수조사란 거 아니지만 의원들 다수한테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왜냐면 김병기 의원도 아는 게 많지만 지금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폭로를 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인사는 이 사람들을 특수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김병기 의원이랑 같이 공천 작업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 예. 얘기는 이 사람들도 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예고된 싸움이었던 게, 이 김병기 의원이 12월 30일에 그만뒀거든요.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비공개 회의 때 얘기를 누가 전해주는 게,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 다 사실이 아니고 보좌진들 관련해서 이제부터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히 싸우겠다는 아닌데 이제부터 뭐 하여튼 반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엔 지금 보좌진들은 일종의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또 전쟁에 나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싸움은 지금 끝나지 않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폭로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다 서로 폭로할 거 폭로하고 문제 있는 사람 다 나가라. 이런 얘기 정도밖에 일단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양쪽의 폭로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제 여권에서 제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의 확산입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탄원서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건넸었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였으니까 전달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전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들을 내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용도 볼까요? 윤리가 어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중앙윤리위원회 7명 선임함을 의견했는데, 이 보통은 위원장을 대표가 이제 뽑거나 지명을 하거나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7명이 호선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윤리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하는데, 근데 어제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윤리위원회 명단이 원래 비공개거든요. 안 알려줬었어요. 네, 안 알려줬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파장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몇 면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제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한계 쪽에서 중심으로 논란의 인물이다라는 점 때문에 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 당연히 이거 윤리 출범하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 익명 게시판, 그러니까 단계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다뤄지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2년 정지 권고안 같은 경우 이미 윤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전 대표 이제 지방선거 뭐 내년 이제 선거 출마 여부도 걸려 있다 이런 얘기도 예. 나와요. 뭐 당원권 정지 6개월까지 나오면 이제 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장 대표가 앞서 당내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야 한다면서 걸림돌이 그럼 누구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전 대표 어제 SNS 통해서 조작 감사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봐라.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에게는 저는 걸림돌일 뿐이다 라면서 이제 지금 윤리위 움직임이 본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리 구성도 됐고 내일 모레인가요? 위원장도 뽑는다고 네.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짧게 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장동혁 대표랑 좀 소통하는 그 주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일에 쇄신안 낸다 그랬거든요. 지금 예. 윤리위원장 임명 수순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뭐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를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연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반환 정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당내에서 계속 쇄신 압박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은 충격파를 줄이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구 지지층에게는 내가 한동훈 잘랐어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도 포섭하려고 하는 중도 지지층에게는 윤과 절연할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는 예정된 수순이고 그다음에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그 수장은 더 강하게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박정훈 의원이 나오니까 물어보고요. 또 한칼 토론에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박수문 기자도 한칼 토론에 남아서 같이 좀 출근해야 됩니다. 숟가락을 출근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태임 기자,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